정보철 흉달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3회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3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5과목, 특히나 5과목에서 꽈락으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정말 굉장히 많았다. 1과목, 2과목, 3과목은 사실 그렇게 막 어렵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4과목부터 지옥문이 열리더니 5과목부터는 그냥 지옥에서 풍덩풍덩 헤엄을 친 거지. 왜 그랬냐면은 2021년도 1회 시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웠어요. 합격자가 엄청나게 배출된 거지. 그럼 이 합격자들은 2년 동안 실기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공단 입장에서는 합격생 수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2회하고 3회하고 굉장히 어렵게 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2021년도 1회 시험에서 합격자들이 소화가 되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2022년도 시험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보통 매해 첫 번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회, 3회는 분명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1회 시험에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과목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1번 요구사항 검증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검증이라는 게 있고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검증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확인이라는 절차가 있다. 자,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개발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검증인 거고, 확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기능 너 제대로 만들었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이고, 얘는 소프트웨어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 기능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 요거를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 산에 올라왔어. 여기 내가 올라오려고 한 산이 맞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여기서 검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자, 요구사항이 고객이 정말 원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정의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맞아요. 자, 개발 완료 이후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막대한 재작업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얘도 맞는 거고. 자, 요구사항이 실제 요구를 반영하는지, 문서상의 요구사항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게 검증이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만약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맞는지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기능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건 확인이에요. 어쨌든. 자, 요구사항 검증 과정을 통해 모든 요구사항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죠. 모든 거는 발견할 수가 없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보 처리 기사에서 모든 걸 발견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는 사용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테스트하는 것도 사용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정답으로 될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야. 자, 요구사항 도출 기법. 자, 일단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요구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처음에 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고객은 말을 잘 못한다니까네. 그래가지고 고객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자, 그래서 도출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요런 기법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 도출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지. 자, 요거는 실현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을 문서화 시켜야 되겠죠. 자, 여기서 명세를 하게 돼요. 명세라는 문서화를 하는 거고. 자, 이제 만들었어. 그럼 고객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도출, 분석, 명세, 확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요구사항에서 나올 수 있는 산출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요구사항 정의서 이런 것들이 산출물로 나오는 거고, 그림 같은 것들 나와요. 명세할 때 그림 같은 것들 나오는데 DFD라든지 아니면은 미니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DD 데이터 딕셔너리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고, ER 다이어그램 그리고 상태 전이도 STD, 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구사항 정의서 나오는 거고, 요구사항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문서인 거고, 그 문서에 맞춰가지고 DFD,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니스펙이라든지, DD라든지, ER 다이어그램이라든지, STD, 상태 존리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요것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쨌든 도출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은 인터뷰를 한다든지 포커스 그룹, 관심 있는 사람들, 자, 그리고 집단 창의력 기법, 설문조사, 관찰, 문헌조사, 프로토타입, 벤치마킹, 사용자 스토리텔링,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냅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UML 모델에서 한 사물의 명세가 바뀌면 다른 사물에 영향을 준대요. 자, 일반적으로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오퍼레이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관계는 그냥 내가 다른 클래스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UM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UML이라고 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설계하는 걸 그림 그리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계라고 그랬으니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얘기하는 거지.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은 클래스, 객체를 만드는 거지. 만약에 회원이라는 객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회원 안에는 속성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이디라는 속성이라든지 패스워드라는 속성이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있는 거고 이 회원이 어떤 상태가 바뀌게 될 거예요. 가입을 한다든지 탈퇴를 한다든지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그 상태가 바뀌는 것들, 메서드들이 있는 거지. 여기는 멤버 변수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메서드가 되는 거야. 자, 이런 클래스들을 여러 개를 만들겠지. 자, 그리고 얘가 얘를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오퍼레이션으로 뭔가 일시적으로 참조를 한다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참조를 하는 거는 연관관계예요. 연관관계.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 디펜던시가 되는 거다. 연관관계. 자, 그럼 UML 그 관계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잘 나오니까. 자, 일반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관계예요. 상속관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라는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차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승용차도 있을 거고 여기는 승합차도 있을 거고 그리고 트럭도 있을 거고. 자, 차를 상속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런 일반화 관계, 상속관계야, 상속관계. 자, 그리고 실체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구현하는 관계예요. 구현하는 관계. 그러니까 이 리모컨이다. 그러면은 리모컨을 가져다가 선풍기에서 구현하고 그리고 뭐 에어컨에서 구현하고 TV에서 구현하고 이렇게 구현하는 관계를 보고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 자, 그리고 의존관계. 의존관계 같은 경우에는 디펜던시. 의존관계하고 연관관계하고 비슷비슷해요. 근데 의존관계 같은 경우에는 참조를 하긴 하는데 참조하는 관계긴 한데 일시적으로 참조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오퍼레이션을 매개 변수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퍼레이션 매개 변수를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참조하는 관계를 의존관계라고 하는 거고 연관관계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참조를 하는데 서로 이렇게 얽히설키 엮여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연관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의존관계나 연관관계나 똑같이 뭔가 다른 클래스를 참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의존관계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참조하는 거, 그리고 연관관계는 좀 긴밀한 협력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연관관계라고 한다. 그건 직접 연관이고, 자, 그리고 집합연관이라는 거 있고 복합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집합연관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는 객체나 클래스가 사용 후에도 유지되는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소불고기를 만들 거야. 소불고기를 만들 거예요. 자, 소불고기. 이 소불고기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소불고기라는 게 있으면은 여기다 뭐 넣어야 돼? 미원 넣어야지, 미원. 미원 넣어야지. 이게 들어가지 맛있다니까. 자, 그리고 다시다 넣어야지, 다시다. 그죠? 그 다음에 간장 넣어야지, 간장. 자, 간장. 자, 이런 것들 넣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집합연관이에요. 집합연관, 애그리게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집합연관 같은 경우에는 참조하는 객체나 클래스가 사용 후에도 만약에 얘가 없어졌어도 얘네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불고기 만들어가지고 다 먹었어. 그럼 미원이 없어지나? 다시다가 없어지나? 간장이 없어지나? 아니죠. 이걸 보고 집합관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관계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관,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책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책상이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이 책상에는 상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리도 있는 거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얘가 이렇게 채워진 다이아몬드예요. 자, 채워진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복합연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만약에 책상이라는 게 객체가 없어졌어. 그럼 얘들 없어져. 어떻게 돼? 상판도 없어지는 거고 다리도 없어지는 거고 얘도 없어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합연관이라고 하는 거야. 자, 참조한 객체가 사라지면 참조하는 객체도 사라지는 관계이다. 자, 얘가 없어져 버리면은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복합연관, 컴포지션이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애자일 방법론에 들어가는 거죠. 자, 틀린 거 일단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빠른 개발을 위해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는다. 왜? 테스트를 해야지. 모든 소프트웨어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개발을 하든 뭐를 하든 테스트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 틀린 거 1번. 얘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은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고객과 직접 대면하며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용자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방법론에 비해 실용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잘 모르겠어. 나는 이거 애자일 방법론 싫어하니까.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애자일 방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테스트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거지로 만든 문제 같아요. 자, 애자일 방법론 종류들 있는 거죠. 종류들 알아두셔야 돼요. XP, 대표적으로 XP라는 게 있고 스크럼이라는 게 있고 FDD, 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XP하고 스크럼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얘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 거고 12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 거죠. 12가지 기본 원칙에 보면은 공동 코드 서유라든지 짝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주 40시간이라든지 요딴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5가지 핵심 가치,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용기, 단순성, 의사소통, 피드백, 존경 이런 것들 외워두셔야 되는데 안 외워진단 말이라. 그럼 어떻게 외워야 돼? 의사 선생님, 응? 저 약 주실 때 피존, 용기에 담아주세요.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면은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용기, 단순성. 담인데 그냥 단순성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소통, 피드백, 존중, 용기, 단순성. 여기 존경이나 존중이나 똑같은 거라. 이 존중한다는 게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존중한다는 거예요. 일 못하면 잘라버리겠다는 아주 개떡 같은 거지. 자, 어쨌든. 자,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는 뭐 30일이나 아니면은 뭐 15일마다 동작이 가능한 제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단위를 보고 스프린트라고 그래요. 자, 그런 스프린트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매일 15분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스크럼이에요. 자, FDD 같은 경우에는 기능 주도 개발이고 린은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애자일 방법론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라.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트웨어 설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추상화 기법이 아닌 것은, 자,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쭉쭉 뽑아가지고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추상화라고 해요. 어브스트랙트. 그래서 추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로 객체 지향 개발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추상화는 뭐냐면은 이 리모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 리모컨 똑같은 리모컨을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TV에서도 쓰고 뭐 선풍기에서도 쓰고 에어컨에서도 쓰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야. 껍데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껍데기를 가지고 간 다음에 이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걸 보고 추상화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외워둬야 돼. 자료 추상화라든지 제어 추상화라든지 과정 추상화라든지 이런 것들. 뭔가 자료에 대한 것들, 공통적인 것들을 모아두는 거고 제어에 대한 것들 공통적으로 모아두는 거고 그 과정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과정에 대한 것들 공통적으로 모아두는 거, 그걸 보고 추상화라고 한다. 자료 추상화, 제어 추상화, 과정 추상화. 근데 강도 추상화라는 건 없어요. 강도를 어떻게 추상화해? 강도라는 건 추상할 수가 없는 단위지. 4번의 정답은 4번이라. 자, 설계 모형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 설계라는 거. 설계할 때 뭐 하느냐? 그래서 데이터 설계,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지 이런 것들 설계하는 거고, 아키텍처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구조예요. 시스템 아키텍처이다 그러면은 시스템의 구조, 컴퓨터도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고,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이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한다든지 절차 설계,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시저를 설계하는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설계하고 아키텍처 설계하고 그리고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절차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자, 설계 모형에 사용되는 추상화 기법, 제어 추상화, 기능 추상화, 자료 추상화, 요거 3가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 설계에서 정보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정보운익이라고 하는 거는 감초 가지고 외부에서 함부로 볼 수 없게 하는 게 정보운익이죠. 캡슐화하고 연관 있는 개념이다. 자,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한 모듈 또는 하부 시스템이 다른 모듈의 구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설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듈들 사이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얘는 안에다 감춰놨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거는 외부에서 함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보면은 자, 하나의 그 모듈이 있어요. 자, 모듈 안에서 얘네들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정보원이 캡슐화 시켜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참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게터 세터 메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바꿔도 돼. 요것들 뜯어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통로만 있으면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모듈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설계에서 은닉되어야 할 기본 정보로는 IP 주소와 같은 물리적 코드, 상세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 뭐 감춰야 되겠지. 이것도 맞는 거고. 자, 모듈 내부의 자료 구조와 접근 동작들에만 수정을 국한하기 때문에 요구사항 등 변화에 따른 수정이 불가능하다. 요구사항은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기능이 잘못됐어. 기능이 잘못돼가지고 얘 좀 고쳐줘요. 그러면은 싫어. 정보 은닉 돼가지고 캡슐화 돼가지고 못 고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잘리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 공통의 성질들을 뽑아가지고 뭉뚱그려서 만들어 놓은 거고, 캡슐화, 안 보이게 하는 거고, 상속,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다형성, 형태가 다양하다는 거고. 그래서 다형성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오버로딩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버로딩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들을 만드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면서 인자값만 틀리게 하는 거. 자, 그리고 오버라이딩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어 라고 해가지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를 재정의하는 거. 이걸 보고 오버라이딩이라고 한다. 자,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은 아닌데, 동적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변수를 선언했어요. 변수를 선언할 때 얘가 그 실제로 돌아가면서 크기를 정하는 거야. 변수의 타입 같은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 타입들을, 그 크기들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그걸 보고 동적 바인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모델링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자, 그림 그리는 거 어디서 할까? 그림 그리는 거는 절차가 있잖아. 절차가. 자,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분석하는 거고. 자,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자, 설계라는 거 하는 거고, 구현하는 거고, 테스트하는 거고, 유지부수, 유지운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자, 구현을 하기 위해서 분석 단계나 설계에서 그림을 그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DFD라든지 미니스펙이라든지 아니면은 ER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아까 전에 했던 거 STD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있었지? DD라든지 UML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는 거, 요걸 보고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현 단계에서는 안 하겠지. 그죠? 구현 단계에서 실제로 코딩하는 단계니까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분석 단계하고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석 단계에서 한다, 설계 단계에서 한다. 아니에요. 분석에서 할 수도 있고 설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분석 단계에서 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아니야. 분석 단계에서도 할 수 있고 설계 단계에서도 상세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쓰인다. 자, 개발팀이 응용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아까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했잖아. 자, 유지보수 단계에서만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는 거. 유지보수 단계에서는 모델링 할 이유가 없어요. 뭔가 새로 뭐 이벤트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하겠지. 모델링을 하겠지. 근데 보통 시스템의 모델링을 하는 거는 앞에 분석 단계,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는 2번이 되는 거지. 자, 개발된 시스템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서로 얘기하기가 좋은 거야. 자,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 흐름도는 프로세스 위주의 모델링 방법이다. 절차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자료 흐름도 DFD라든지 아니면은 DD라든지 미니스펙이라든지 STD라든지 ER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절차적인 프로그램이 구조적 방법론에서 쓰는 거, 그리고 객체지향에 쓰는 거는 UML이에요. UML. UML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어쨌든 틀린 거는 2번이다.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구사항이 많이 나와. 설마 그 PMBOK인가? 그 요구사항 쪽 관련된, 그러니까 기획자는 PM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이 했나? PMP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요구사항 분석이 많이 나오네. 자, 요구 분석은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적인 첫 단계로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이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처음에 계획을 하긴 해. 계획을 하긴 하지만 얘는 어디서 한다? 감림에서 하는 거예요. 감림에서. 실제로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단추가 되는 거죠. 이해 맞는 거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구 추출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 정의한 문제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요구를 찾는 단계이다. 도출 찾는 단계. 맞아요. 맞아요. 자, 도메인 분석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배경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모델링한다. 도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스템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 시스템에서 주문하는 거다. 그럼 주문 도메인이 되는 거죠. 주문 도메인. 도메인 분석은 요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배경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모델링하게 된다. 이 주문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 이런 정보들, 주문에 필요한 정보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모델링하는 거다. 그림 그리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도메인 분석이라는 거는 그런 거고 얘도 맞아요. 자, 기능적 요구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성능, 보안, 품질, 안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자, 기능적 요구사항하고 자,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가져야 되는 기능, 그러니까 회원가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품 주문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기능적 요구사항에서 정리를 하는 거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기능성이 아니라, 기능적인 요소가 아니라 비기능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 얘는 기능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비기능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요소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그 객체를 그리는 거예요. 객체를. 그래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죠. 자,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구조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고 행위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구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그러니까 어떤 객체의 구조를 그리는 거지. 그리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을 그리는 거. 요거는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행위 다이어그램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클래스 다이어그램, 뭐 배치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뭐 그런 것들이 구조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고, 행위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뭐 상태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다. 자, 어쨌든 그 중에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으니까 클래스의 동작을 의미한다. 자,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에 대하여 적용될 메서드를 정의한 것이다. 자, UML에서는 동작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뭔가 동작하는 거 뭐야? 오퍼레이션이죠, 오퍼레이션. 그래서 8번의 정답은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다.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객체를 실제로 따라한다고 생성을 시켰을 때 그걸 보고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고, 아이템 이런 거 없어. 하이딩, 뭘 숨겨? 숨기긴 뭘 숨겨? 다 필요 없고, 오퍼레이션, 얘가 이런 동작을 의미하는 거다. 메시지라는 것도 있어요. 자, 메시지라는 것도 있는데, 메시지라고 있는데, 이 메시지나 오퍼레이션이나 비슷해요. 그 객체들, 인스턴스들끼리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뭔가 활동을 하게 하는 거,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회원이다 라는 클래스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속성, 멤버 변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있고 이름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메서드들이 들어가요. 이 회원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어떤 뭐 getter, get 관련된 거, set 관련된 거, 이런 메서드들이 들어가는 게 이런 메서드가 되는 거죠. 클래스 이름, 속성, 메서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 접근자라고 하는 거는 그 접근 제어자.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붙느냐, 마이너스가 붙느냐, 그거에 따라서 퍼블릭이든지 프라이빗이든지 프로텍티드든지 하나 더 있어요. 디폴트라는 것도 있다. 디폴트. DEFAULT. 영어를 못 써. 잉글리시가 약하지. 자, 어쨌든 그 접근 제어자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퍼블릭,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디폴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썼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죠.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시스템을 위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아키텍처, 그러니까 그 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죠. 자, 일단 분산 시스템 여기에 분산 시스템하고는 좀 관련이 없으니까 그 분산 시스템에서 아마 제 강의할 때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마스터 슬레이브예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도 똑같이 이렇게 그래요. 여기 서버가 있는 거고 여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 오케이? 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도 똑같아요. 여기에 마스터가 있고 여기에 슬레이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얘에서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요청, 리퀘스트를 날리게 되면은 여기서 리스폰스를 돌려주는데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얘가 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이버를 쓰잖아요. 그럼 따따따 네이버닷컴하고 엔터를 빵 때린단 말이야. 그럼 네이버 시스템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서버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 뭘 만들어주냐면은 HTML이라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줘요. 자, 이 문서를 받아와가지고 내 거 브라우저에서 분석을 막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지. 이걸 보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둘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둘 다 연산을 할 수 있어. 근데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연산을 안 해요. 얘는 연산을 안 하고 데이터만 받아가지고 데이터에 입력을 하는 거야. 마스터에다가. 그럼 마스터가 그것들을 다 연산을 다 처리한 다음에 결과값만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고 한다. 오케이?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자, 보면. 자, 일반적으로 실시간 시스템에서 사용된다. 실시간으로 내가 입력하면 처리해가지고 나한테 돌려주니까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고, 이게 잠깐, 딴 데로 가면, 옛날에 은행 가면은, 요즘에도 그런가? 요즘엔 안 그럴 건데, 은행 가면은, 은행에 마스터 시스템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말들이 있어. 이 단말들은 입력하고 출력할 수만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실시간으로 내가 그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시간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자, 마스터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연산, 통신, 조정 이런 것들을 책임진다. 여기서 뭔가를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서버도 마찬가지고. 자, 슬레이브 프로세스는 데이터 수집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마스터를 넘겨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수집 기능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라. 자, 마스터 프로세스는 슬레이브 프로세스를 제어할 수가 있다. 마스터가 제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쟤는 수집, 입력하고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슬레이브 프로세스이다. 자, 아키텍처 패턴 종류 보게 되면은 계층화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계층적으로 연결된 거예요. OSI 7계층처럼. 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은 방금 전에 했었고, 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도 방금 전에 했었고, 자, 파이프 필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처리가 들어오면은 그 처리를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으로 넘기고, 다음으로 넘기고, 돌아오진 않아요. 다음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게 파이프 필터 패턴이다. 자, 브로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브로커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브로커를 통해서 뭔가 처리하는 거. 그걸 보고 브로커 패턴이라고 하는 거고, 피어투피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 요거를 뭐 피어투피어 패턴이라고 한다. 자, 이벤트 버스 패턴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그리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모델이라고 하는 거 MVC가 있으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DB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원이다라고 하면은 회원의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모델인 거고, 뷰 같은 경우에는 화면단을 얘기해요. 화면단. 얘는 화면단을 얘기하는 거고, 자,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처리단이에요. 처리단.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로그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가 화면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아이디 패스워드 넣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걸 보고 뷰에서 처리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내가 엔터를 빵 때렸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엔터를 빵 때렸어. 그럼 이 컨트롤러, 이 처리단에서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처리단에서 하는 거고, 그 데이터들을 저장하거나 가져오거나 수정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모델, DB를 이용하게 된다. 그래서 MVC 패턴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발을 할 때 폴더가 틀려요. 폴더가 뭐 모델 그 폴더가 있고, 뭐 DAO, 뭐 DAO도 있고, 뭐 DTO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모델 단 폴더가 있고, 컨트롤러 단 폴더가 있고, 뷰 단 폴더가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자, 어쨌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는 것도 있다.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요구사항 정의 및 분석 설계의 결과물을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과정에 사용되는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PMP 따고 오신 것 같아, 앞만 봐도. 자, 어쨌든 이거 아까 전에 정리했었죠? 자,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FD 요거 있는 거고, UML 다이어그램, UML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설계, 분석 설계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UML도 맞는 거고, ER 다이어그램, ERDR라는 것도 있는 거죠. 미니스펙도 있는 거고, 뭐 그 DD, 데이터 딕셔너리도 있는 거고, STD, 상태 전이도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다 있고, AVL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없어요. AVL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아예 없어. AVL 트리가 있겠지. 뭐 그 균형을 맞추는 AVL 트리가 있는 거지. AVL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라. 이거 아까 정리했잖아요. 이거. 그죠? 기억이 새록새록 나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자, 11번 보도록 할게요. 객체 지향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캡슐화는 상위 클래스에서 속성이나 연산을 전달받아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캡슐화는 묶는 거잖아요. 다른 데 안 보이게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근데 얘 상위 클래스로부터 물려봤는데 얘는 뭐죠? 상속에 대한 개념이지, 상속. 그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1번이 되는 거라. 자, 객체는 실세계에 존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도 맞는 거고, 다형성은 상속받은 여러 개의 하위 객체들이 다른 형태의 특성을 갖는 객체로 이용될 수 있는 성질이다. 애매하긴 해요. 애매하긴 한데 맞긴 맞아.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로 분리시켜갖고 상속받았다. 상속관계에서도 존재를 하긴 하니까 오버로딩이라든지 오버라이딩이라든지 다른 여러 형태로 쓰는 게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UI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UI라는 게 있고 UX라는 게 있는데 UX 디자인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UX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UX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편리한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UX를 바탕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를 구축을 하는 거지. 자, UI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보시죠. 네이버 들어갔어. 그럼 그게 네이버 UI야. 컴퓨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컴퓨터 UI야. 컴퓨터 UI. 뭐 다음을 보고 있어. 다음의 UI야. 오케이? 유튜브 보고 계시잖아요. 유튜브의 UI야. 내가 보는 화면. 그걸 보고 UI라고 한다. 그러니까 UI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편리하게 만드는 게 UI가 되는 거죠. 더럽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안 되겠지.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와 시스템이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나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이것도 UI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UI 맞는 거고. 자, 편리한 유지 보수를 위해 개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된다. 쓰는 건 사용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개발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그래서 UX라는 게 사용자 경험이잖아요. 그 개발자 중심이 아닌 거죠.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다. 자, 배우기가 용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사용자 요구사항이 UI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된다. 사용자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UX 설계를 해가지고 UI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UI 설계 원칙 너무너무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직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딱 봤을 때 로그인 하는 데구나. 웹툰 보는 데구나. 이런 직관성. 자, 유효성. 내가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내가 메일을 보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거. 유효성인 거고. 학습성. 누구나 배우기 쉬워야 되는 거. 자, 그리고 유연성. 뭔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뭐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거. 이걸 보고 유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네 가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GOF 디자인 패턴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객체 지향에 쓰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 뭔가 미리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조 패턴이라든지 행위 패턴이라든지 자, 요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어. 좀 더 구조적으로 좋아. 이렇게 만드니까 오류도 별로 없어. 요렇게 소스 코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종류들 어떻게 외운다고요?
뭘 외우긴 써가지고 시험장용으로만 쓰시면 된다니까요. UML하고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 패턴을 목적으로 분류할 때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죠. 스트래티지, 얘는 전략 패턴이에요. 전략 패턴은 대표적인 구조 패턴으로 인스턴스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말한다. 자, 전략 패턴 같은 경우에는 구조 패턴이 아니라 얘는 행위 패턴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 전략 패턴은 알고리즘을 캡슐화해가지고 나중에 뭐 알고리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이 나오면은 이 전략 패턴이 맞아요. 근데 여기는 구조 패턴도 아닌 거고 인스턴스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프로토타입 패턴이에요. 프로토타입 패턴. 그래서 얘는 프로토타입 패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2번이 되는 거라. 자, 행위 패턴은 클래스나 객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이나 책임을 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한다. 맞는 거고, 자, 싱글턴 패턴은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오직 하나임을 보장하고 이 객체를 가지고 뭐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를 만들거든요. 그 개를 가지고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인스턴스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을 하는 게 싱글턴 패턴이다.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하는데 new 해가지고 생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싱글턴 패턴이에요. 객체를 오직 하나만 생성시킬 수 있는 거. 13번의 정답 2번이라.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애자일 개발 방법론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빠른, 민첩한, 날렵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대표적으로 XP, 그리고 스크럼, 또 뭐 있어? FDD, 그리고 크리스탈, 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빠른 릴리즈를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빨리빨리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미나 민첩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고,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 계획 수립과 문서화에 중점을 둔다. 얘는 계획이나 문서화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에 뭔가 힘을 주는 거, 그걸 보고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하고 문서화에 중점을 둔다라고 그랬어요. 얘는 폭포수 방법론, 그러니까 고전적인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자,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XP의 5가지 핵심같이 맞는 거고, 진화하는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적합하다. 고객의 요구사항, 감님의 요구사항은 다 들어줘야 되는 거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어쨌든 1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이런 문서보다는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게 애자일 방법론이에요.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 기법 중 자료 흐름도를 주로 이용하는 것은, 럼바우 나오면은 무조건 뭘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럼바우가 소프트웨어 격동기에 살았어. 그래서 객체 모델링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이라는 거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능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자, 이렇게 3가지.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객체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리고 이 객체들의 데이터들이 또 어떻게 움직일 거냐, 요거죠. 그래서 객체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동적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기능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DFD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DFD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모델링이야? 기능 모델링이지.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기능 모델링이다.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 객체 모델링, 객체 다이어그램, 동적 모델링, 상태 다이어그램, 기능 모델링, DFD, 자료 흐름도 이런 것들 나온다. 또 부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부치 방법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해두셔야 해요. 부치 하면은 미시적, 거시적 이런 것들 나오면은 부치 방법론이다. 이런 것들, 위르스 브룩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제콥슨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많이 했으니까. 자, 16번 보도록 할게요. 순차 다이어그램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순차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동할 때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받을 거냐, 이런 것들이 순차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뭔가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순차 다이어그램이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의 전달 과정을 보여준다. 정확한 설명이고. 자, 동적 다이어그램보다는 정적 다이어그램에 가깝다. 그러니까 그 구조 다이어그램, 정적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구조 다이어그램이고, 동적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행위 다이어그램이잖아요. 자, 근데 이 순차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구조 다이어그램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조에 대한 거고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뭔가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위 다이어그램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죠. 동적 다이어그램이죠. 동적 다이어그램, 정적 다이어그램이 아니다. 자, 교류 다이어그램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뭐 그렇대요.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UML이나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시험장용으로만 딱 써가지고 거기서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쓰지 않아요? 안 써요. UML 그리긴 그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긴 그리는데 그냥 그때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어떤 정확한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0도 없어요. 0도 없어. 자, 17번. 객체지향 분석 기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객체지향을 분석한대요. 자, 동적 모델링 기법을 사용될 수 있다. 그죠? 동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것들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능 중심으로 시스템을 파악하며 순차적인 처리가 중요시되는 하향식 방식으로 볼 수가 있다. 하향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분석 기법이에요. 상향식 방식이 객체지향 분석 기법이지.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라. 하향식 아니에요. 하향식은 구조적 분석 기법이에요. 자, 데이터와 행위를 하나로 묶어 객체를 정의를 내리고 추상화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다. 자, 코드 재사용에 의한 프로그램 생산성 향상 및 요구에 따른 시스템의 쉬운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대요.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코드 재사용, 뭔가 클래스라든지 메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들을 나중에 재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맞는데 하향식 방식 아니에요. 상향식 방식이에요. 객체지향 같은 경우에는. 자, 객체지향 설계 나오니까는 요거 솔리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죠. 솔리드가 잘 나와. 이번 그 2021년도 3회에 요거 나왔으니까 아마도 솔리드 하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솔리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하나씩 따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단일 책임 원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을 해야 된다. 그 기능만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단일 책임 원칙이고 개방 폐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수정에는 닫혀 있어요. 그리고 확장에는 열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개방 폐쇄 원칙이고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게 리스코프 치환의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쓰지 않는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맺지 말아라 라는 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이고 의존 관계 역전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의존을 하는데 아까 의존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디펜던시. 제가 의존을 하는데 자주 바뀌는데 의존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이에요. 자, 요 솔리드 객체지향 설계의 5가지 법칙, 5가지 원칙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도스 및 유닉스 등의 운영체제에서 조작을 위해 사용하던 것으로 정해진 명령 문자를 입력하여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그 시스템하고 접점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글자를 입력하는 거잖아요. 리눅스나 뭐 유닉스나 도스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CUI라고 그래요.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CLI라고 한다. 자,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윈도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GUI가 되는 거죠. GUI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된다. 자, 어쨌든 이런 뭔가 정해진 명령 이런 것들을 입력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중에 하나겠네. 2개 중에 하나 찾아보면은 2번이지 2번. 18번의 정답은 2번이야. 여기 CUI 있는데 얘는 셀 유저 인터페이스잖아. 셀 유저 인터페이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란 말이에요.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면은 둘 중에 하나인데 얘는 셀 유저 인터페이스잖아. 셀 유저 인터페이스. 아주 그냥 잘 냈어. 가로 쳐가지고. 그래서 CLI가 되는 거다. 오케이? 뭐 GUI는 우리가 보는 거고 얘는 모바일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런 것도 있다. 어쨌든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분산 시스템에서의 미드레어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미드레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중간에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미드레어라고 하는 거죠. 자, 미드레어 종류 이런 것들 나와요.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뭐 RPC라는 거, 리모트 콜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MOM이라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WAS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ESB, 자, 이런 것도 있고, ESP, 그리고 TP 모니터, 자, 이런 것들 있고, TP 모니터. 자, 그리고 DB 접속 미드레어, 자, 이런 것들이 이 미드레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ORB도 있다. ORB. 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종류 나오니까.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분산 시스템에서 다양한 부분을 관리하고 통신하며 데이터를 교환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볼 수 있다. 뭔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 맞는 거고. 자, 위치 투명성을 제공을 한다. 분산 시스템에서 어떤 그 위치 투명성, 내가 몰라도 되는 거 투명성이잖아요. 그럼 위치 투명성을 제공해 주는 거는 실제로 서버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드웨어가 하겠지.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자, 분산 시스템이 여러 컴포넌트가 요구하는 재사용 가능한 서비스의 구현을 제공한다. 뭔가 또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 사이에서만 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용자 사이에서만? 아니죠. 어플리케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플리케이션하고 사용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디서만 이런 거 나오면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서 뭐뭐에서만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완벽하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주의해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거기서만 그랬으니까 아닌 거라. 자, 투명성 조건. 투명성이 뭐야?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나오니까.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이용할 때 나는 몰라도 된다라는 개념이 나는 몰라도 된다. 자, 일단 그 분산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인터넷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료들이 여러 개 이렇게 분산되어서 처리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자, 내가 어떤 자료를 내가 요 자료를 이용하고 싶어. 그럼 내가 여기서 땡겨오든 여기서 땡겨오든 여기서 땡겨오든 여기서 땡겨오든 난 몰라도 돼. 그죠? 나는 이 자료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투명성이라고 하는 게 난 몰라도 돼 라는 거야. 자, 위치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디서 가지고 오든 여기서 가지고 오든 여기서 가지고 오든 아프리카에서 가지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게 위치 투명성인 거고 분할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쪼개서 저장을 해도 되잖아요. 여기다 쪼개서 저장을 해도 되고 여기다 쪼개서 저장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분할 투명성이다. 난 몰라도 돼. 난 내 데이터만 이용하면 되니까. 자, 지역사상 투명성이라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역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된다 이거고 중복 투명성. 여기랑 여기랑 중복되어 있든지 여기랑 거기랑 중복되어 있든지 난 몰라도 돼. 자, 그리고 병행 투명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두 군데서 땡겨주든 여기 세 군데서 땡겨주든 난 몰라도 돼. 자, 그리고 장애 투명성.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얘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이 분산 시스템에서는 여기 고장 났으니까 다른 데 거 나한테 땡겨주겠지. 그죠? 근데 나는 얘가 고장이 났는지 꼭 알 필요가 있나? 몰라도 돼. 장애 투명성. 오케이? 이 투명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 전체적인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느냐 그 안에 무슨 회원 가입도 있는 거고 뭐 로그인도 있는 거고 상품도 있는 거고 주문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 아키텍처는 와스가 있는 거고 웹서버가 있는 거고 L4 장비가 있는 거고 DB 서버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오케이? 틀린 거. 자, 파이프 필터 아키텍처에서 데이터는 파이프를 통해 양방향으로 흐르며 필터 이동 시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는다. 파이프 필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모든 필터 이동 시에는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아?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다. 1번. 자,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특성이 담긴 소프트웨어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이다.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이다. 얘는 프레임워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오케이? 자, 데이터 중심 아키텍처는 공유 데이터 저장소를 통해 접근자 간의 통신이 이루어지므로 각 접근자의 수정과 확장이 용이하다. 그렇다. 자, 이해관계자들의 품질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품질 속성을 결정한다. 그쵸? 그런 것들 품질 속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소프트웨어 구조가 품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품질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파이프 필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리면서 오버헤드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얘가 틀린 거다.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1년도 3회 쪽 그 소프트웨어 설계 쪽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문제들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